안녕하십니까. 저는 뉴스핌 금융증권부 최성모 차장입니다. 대선이 6일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여야 대선 후보들은 저마다 우리 사회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공약을 내놓고 있습니다. 저희 뉴스핌 KYD 방송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가상자산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지 캠프 디지털 자산위원장으로 활동하고 계신 민주당 민병덕 의원님을 모시고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재명 캠프는 가상자산 활성화를 약속하셨는데요. 우선 지난 정부의 가상자산 정책의 방향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 전에 이제 우리가 먹사니즘, 잘사니즘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우리 캠프에서. 그것부터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네. 먹사니즘이라는 것은 먹고 사는 문제, 즉 네. 물질적 토대를 얘기합니다. 네. 그리고 그 물질적 토대 하에서 정의롭고 행복하게 좀 추상적으로 잘 사는 문제, 이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디지털 자산위원회, 이 새로운 시장과 관련된 거잖아요. 네. 그냥 먹고 사는 문제. 그래서 먹사니즘 산하에 디지털 자산위원회가 있고, 또 제가 이제 계속 해오고 있는 을지로위원회가 있는데, 그것은 가불 간의 문제에서 정의로운 분배를 이뤄서 서로 상생하는 이런 거거든요. 이것은 먹사니즘보다는 정의롭고 행복한 잘사니즘 쪽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먹사니즘에서는 디지털 자산위원회, 잘사니즘에서는 을지로위원회 두 개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 먹사니즘 속에 속한 디지털 자산위원회라는 것은 새로운 신성장 방향, 먹거리 방향, 이쪽에서 저희는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이 가상자산과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면, 가상자산이라는 말부터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가상자산이니까, 가상이니까 없는 것을 자산으로 하는 거잖아요. 네. 좀 허황되잖아요. 네. 부정적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투기적인 것 같잖아요. 네. 도박 같잖아요. 네. 그래서 근데 실제로 이제 이거는 그런 의미를 벗어나서 하나의 산업으로 이 디지털에 있는 이 자산을 통해서 이것이 지급 결제를 하는 결제 수단에 따른 엄청난 수수료가 그것에 의해서 나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이것은 이제 제가 방향을 디지털 자산이라고 이름을 바꿨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업계 분들한테 가상자산이라는 이름보다는 디지털 자산이라는 이름이 어떻습니까? 디지털 금, 디지털 자산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다 동의를 해가지고 대체로 이제 업계 사람들은 가상자산이라고는 안 쓰고 디지털 자산이라고 이제 우리는 이렇게 이름을 쓰고 있습니다. 네. 거기에서 가상자산이라고 해서 보는 것처럼 그러니까 부정적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부정적이어서 이 부정적인 것 발생하는 그것을 금지하고 그러니까 최소한만 허용해주고 이런 기조였던 거죠. 그러니까 원칙적 금지, 최소한 허용 이런 부분인데 그래서 이제 지금 있었던 것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었잖아요. 가상자산에서 다른 건 모르겠고 거기에서 불공정 거래라든지 뭐 주식 거래에서의 이제 그 주가 조작이라든지 이런 것처럼 그런 행동하면 안 돼. 이런 거 하나 부분하고 특검법에서 자금 세탁하면 안 돼. 이렇게 가상자산이 그 두 가지로 지금 쓰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기조는 이제 아주 부정적인 기조 하에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산업을 진흥하는 방향으로는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게 지금의 기조다라는 것이죠. 네. 그럼 이제 이재명 캠프의 디지털 자산 활성화의 가장 큰 방향은 무엇일까요? 지금까지는 부정적이어서 여기에 대해서 어떤 이용자를 보호하는, 즉 이런 행동하면 안 돼, 이런 행동하면 안 돼, 이런 행동하면 이용자에게 손해를 주는 거니까 그럼 벌할 거야. 그다음 이렇게 하는 것은 자금 세탁이니까 안 돼. 이렇게 부정적인 것만 있었잖아요. 그 다음에 어떤 규율도 없어. 그러니까 이것을 산업적 측면에서 사고 싶은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이거 해도 되는 거야? 내가 이거 하다가 감옥 가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방향은 뭐냐면 이건 해도 돼, 이건 하면 안 돼 라는 정확한 가드레일을 만들어주는 것, 즉 디지털 자산 기본법을 만드는 것, 이것이 저는 지금 상황에서는 가장 핵심적인 일이다. 그래서 이 업권법을 만들어주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거기와 관련해서 어느 토론을 가도 다 뭐 방향도 중요하고 속도도 중요합니다 막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신중하게 검토해야 됩니다 얘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좋습니다. 방향도 중요하고 속도도 중요하고 신중하게 검토해야 되는 것도 다 동의하는데 뭘 내놓고 검토합시다. 말만 하지 말고 내놓고 네. 검토합시다 라고 해서 제가 초안을 냈습니다. 네. 디지털 자산 기본법 174개짜리 초안을 내놓고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내가 내지 않을게요. 발의는 아직 하지 않을 테니까 업계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다 모여서 네. 여기에 대해서 리뷰를 한번 해봅시다 라는 공개 리뷰를 했습니다. 네. 네. 그것을 2차례 했고 세 번째는 이제 마지막 다듬는 것이어서 비공개 리뷰 네. 이렇게 해놔서 거의 완성 단계에 이르러 있다. 이거의 핵심은 뭐냐면 제일 처음에는 혁신, 네. 자율 그리고 시장 참여자의 합의에 의해서 이것을 해나가는 거다. 근데 그 마지막에 합의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시장 참여자의 각 업종에 따라서 다 또 이해관계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분들한테 그랬어요. 그 업종에서 가장 유리한 것을 하려고 하면 가장 불리한 것을 받는 사람이 있다. 당신이 100점을 맞으려고 하면 여기는 0점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그렇게 원하는 업권법, 기본법을 만들 수가 없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될 거는 70점에서 만족하자. 어느 정도는 합의된 것들을 지금 한번 내는 거고 네. 또 이제 이것을 한국은행이나 금융이나 네. 또 정부나 이렇게 또 동의 수준을 높여나가는 그 공적 논쟁의 시장에 제가 법안을 발의함으로써 올려놓는 것이다 네. 라고 보는 거고 이것의 의미는 내놓고 고민한다 이런 개념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네. 빨리 기본법을 만드는 거다. 네. 가드레일을 만들어주는 거다 네. 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금융위에서 지금 말씀하신 사실 업권법 형식의 법을 준비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그 의원님 혹시 그 지금 말씀하신 법안 발의는 언제 정도 하실 계획인가요? 빨리 해버렸어야 되는데 저희는 나름대로 그 참여자의 합의의 수준을 높여나가는 네. 나름의 민주적 절차를 거쳐서 이걸 만들다 보니까 시간이 조금 늦어졌는데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주일 뒤로 선거가 다가왔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 법안을 자세히 모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거 내면 뭐 하나의 꼬투리를 잡히고 막 이러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들을 조금 하고 있어서 네. 지금 제가 정무적 고민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번 주에 내든지 아니면 선거 직후에 내든지 이런 차원. 알겠습니다. 네. 그 디지털 자산을 담당하는 독립적인 정부기구가 필요하다는 얘기가 그동안 사실 많았고 민주당 안에서도 위원회 설립의 얘기가 좀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지금 금융위 산하의 디지털 자산 정책을 어디서 좀 해야 된다고 보세요?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는 금융위에 둘 거냐, 한국은행에 둘 거냐, 뭐 이런 논의들이 있는데 저는 네. 기본적으로 금융위에 둔다. 근데 금융위에 두면서 이제 대통령 직속의 가상자산위원회를 둬서 네. 여기에서는 좀 규제적인 것보다는 좀 많이 터주는 이해관계자의 얘기를 많이 들어주는 가상자산위원회 네. 하고 그 다음에 실무를 하는 금융위원회의 약간 독립적인 금융위원회 산하의 약간 독립적인 그런 부서 이를 두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좀 균형을 맞춰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상자산 정책의 규제와 이제 육성을 약간 이분화시키는 걸로 이해하면 될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네. 가드레일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네. 우리가 아이들을 키울 때도 네. 어릴 때 아이들 키울 때 얘네들은 엄청나게 많은 고민들 상상력들을 발휘하면서 창의력 있게 키우라고 하잖아요. 네. 근데 창의력 있게 키우라고 하면서 얘네들이 무언가에 열심히 집중해서 놀고 있을 때 네. 예를 들면 네. 흙을 가지고 거기에서 진짜 그 개미를 열심히 보면서 집중하고 있는데 우리는 네. 야 뭐 이거 보지 마 그리고 집중도 안 되는 영어 공부해 수학 공부해 이렇게 하니까 애들이 집중력을 키워야 되는데 집중을 못 키워. 네. 네. 집중력을 진짜 개미 보면서 막 키우고 있는데 네. 근데 집중력을 다 죽여버려. 그래서 저는 아이들 키울 때 어떻게 생각했냐면 가드레일을 만들어주고 거기에서 원 없이 하게 한다. 그러면서 그 아이의 특성이 뭐냐? 이 아이가 동그라미냐, 네모냐, 세모냐를 부모는 충실히 관찰해가지고 그것대로 키워주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저는 이렇게 새롭게 시작하는 업과 관련해서는 가드레일을 만들어주고 네. 그리고 그 안에서 정말 그 상상의 나래를 충분히 펼 수 있게 해줘야지 이것이 발전한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규제라는 말
안정이라는 말, 그 다음에 혁신이라는 말, 이렇게 모순적인 얘기들 막 섞지 말고 네. 가드레일이 이제 실은 나름의 광범위한 규제잖아요. 그 속에서 하고 싶은 대로 원 없이 해봐. 네네. 이렇게 해보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그 조금 구체적인 이제 디지털 자산 정책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그 스테이블 코인이 뭐 저번 1차 대선 네, 주자 맞습니다. 토론에서 얘기가 나오긴 했는데 일단 원화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글로벌의 기준은 달러화인데 원화 기준의 스테이블 코인 발행이 어떤 경쟁력을 가질까요? 그러게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들이 많은데 네. 우리 이준석 후보가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 안 된다. 어느 사업자가 하겠냐. 네. 막 이렇게 반크립토 얘기를 하시더라고. 아니면 미국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 쓰면 되지. 네. 무슨 우리 거 쓰냐. 네. 이렇게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네. 우리가 통화와 관련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네. 달러 패권 시대입니다. 그죠. 달러 패권 시대예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뒤집어 보려고 했던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위안화로 한번 해보려고 네. 했고 그러다가 다 깨갱했죠. 뭐 일본이 또 한번 해보려고 했다가 플라자 합의로 다 끝났고 그래서 그리고 또 그런데 지금 시기에는 약간 그 달러 패권이 좀 줄어들고 있어요. 왜냐하면 달러를 가지고 패권을 하게 하려면은 뭐 이제 이 거래를 중지하거나 이런 게 하지 말아야 되는데 러시아 그런다고 막 제재해버리고 그러면은 이 달러로는 못 쓰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지금 달러의 패권이 약화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근데 미국이 이 오프라인 달러의 패권을 온라인 달러 패권으로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스테이블이라는 것은 코인이 원래 등락이 심하니까 이것이 지급 결제 수단이 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스테이블하게 안정적으로 만들려고 하는데 무엇과 연동해서 안정적으로 만드냐? 자산, 그러니까 달러나 버파, 달러나 또는 미국 국채라든지 이렇게 안정적인 것을 가지고 스테이블하게 만드는 코인은 코인의 그 특장점, 활발하게 거래하고 싸게 할 수 있고 빨리 할 수 있고 이 특장점에다가 달러를 연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스테이블하다. 그러면 이것도 좋고 이것도 좋은 거 아니냐 이런 개념으로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이 나온 거 아니겠어요? 네네. 그리고 이것 또 다른 의미는 이 1코인을 얻으려면은 1달러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준비를 해야 되고 또는 1달러 국채를 가져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 국채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는 거 아니에요. 스테이블 코인을 많이 발행하면 할수록 달러를 확보해야 되니까 미국 달러가 계속해서 수요가 있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국 달러의 그 불안정성을 없애는 요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몇 경에 해당되는 미국 달러의 불안정성 해소하는 요소가 되는 것이어서 미국은 이 바이든 정부에서 이거 굉장히 부정적이다가 트럼프 정부에서는 이거 너무나 좋은 거다. 자기네들의 활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게 벌써 많이 대한민국에 침투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동대문 시장에서 테더로 교환이 되고 있고 이건데요. 비자 카드가 사용되는 거기에는 테더 스테이블 코인의 카드 형태가 이미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리 얼마 전에 신문에도 나왔는데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인 노동자, 우리 뭐 중소기업 사장님들이 외국인 노동자를 못 구해. 근데 안정적인 외국인 노동을 못 구하는데 그들의 요구가 있어요. 그러니까 테더로 주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 통장도 개설돼 있지 않고 또 통장 개설돼 있어도 환전해갖고 보내야 되고 막 이런 것들이 복잡하니까 테더로 주라. 라고 하는 거 테더를 주는 조건이면 내가 와서 일할게요. 이렇게 하고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벌써 그 미국 달러 스테이블 코인인 테더가 많이 침투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소상공인들 카드 한 1% 정도 신용카드 1%대 아니에요? 근데 이 테더는 훨씬 수수료가 싸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다 장악한다 라고 하면 우리의 원화는 설 자리가 없어집니다. 원화가 설 자리가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완벽하게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이 자리 잡기 전에 즉 테더나 서클이 완벽하게 전 세계를 장악하기 전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가능할 때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어서 원화의 통화 주권을 유지를 해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원화 주권 스테이블 코인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 또 하나는 그럼 경쟁력이 있겠냐.
경쟁력이 있겠냐, 이건 이상 아니냐 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외국에서 벌써 대응하고 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벌써 EU가 대응하고 있고 네. 일본이 하고 있고 네. 싱가포르, 홍콩 이런 데가 벌써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 나라들보다 장점인 곳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특장점으로 가지고 있는 K컬처, 네. 웹툰 이렇게 대한민국이 굉장히 강점이 있는 플랫폼들이 있습니다. 이 플랫폼에서는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을 써야 돼 라고 하면 세계 많은 사람들은 그 플랫폼에서 쓰게 됩니다. 네. 우리는 다른 나라에서는 가지고 있지 못하는 카카오톡이라는 메신저를 가지고 있고 네. 그 다음에 검색 기능이 있는 네이버를 우리는 독자적인 것을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네. 해본 겁니다. 네. 그러니까 독자적인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도 우리가 가능하다. 그렇게 해서 아까 말한 이런 우리가 특장점 있는 플랫폼에서 이것들을 론칭하면 네. 그러면 특히 동남아시아라든지 이런 데서는 우리가 달러보다 훨씬 더 강점이 있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통화 영토, 네. 결제 주권을 네. 지키면서 또 확장시킬 수 있는 지금 더 늦으면 안 되는 그런 시기인데 저는 기술적으로든 그 시대로든 미래를 쳐다본다는 이준석 후보가 반 크립토 얘기를 하고 있고 네. 반 원화 스테이블 코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걸 보면서 굉장히 실망스러웠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네. 그때 이제 토론회에서 물론 얘기가 나오긴 했는데 금융권에서도 사실 이 스테이블 코인의 자금 세탁 용도로 이제 쓰이는 경우가 좀 많아서 우려가 좀 있더라고요. 이 자금 세탁 방지 규제는 좀 어떻게 마련하셨어요? 그래서 이준석 네. 후보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후보한테, 이재명 후보한테 T와 네. C가 어떻게 다릅니까? 네. 테드와 서클이 어떻게 다릅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네. 그러면서 모르시죠? 그러면서 자기가 얘기하기를 C는 그 자금 동결 기능이 있고 T는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네. 말이에요. 틀린 얘기입니다. 네. 지금 스테이블 코인은 모두 다 자금 동결 기능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얼마 전에도 테더에서 자금 동결을 했다라는 사례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잘 모르고 있는 게 있던데 테라루나를 얘기를 하면서 네. 테라루나를 얘기하면서 스테이블 코인이 테라루나 사태처럼 이렇게 문제가 많은 것이어서 이거 그냥 허용하면 시장에 혼란을 준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네. 테라루나는 알고리즘형입니다. 자산 연동형이 아니에요. 네.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도 지니어스 액트라는 법이 상원에서 통과됐는데 네. 여기에서도 1대1 연동입니다. 네. 그러니까 알고리즘형 스테이블 코인 테라루나 형태는 이제 없습니다. 법으로도 금지해 놓은 상태예요. 네. 근데 지금 테라루나를 얘기를 하면서 스테이블 코인의 불안정성을 얘기한다는 것이 스테이블을 전혀 모르고 있다. 따라가고 있지 못하다. 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고요. 네. 자금 세탁 방지와 관련해서는 그래서 네. 어쨌든 간에 기본적으로 그 스테이블 코인 안에 들어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니어스 액트에도 두 번째 조항이 자금 세탁 방지와 관련된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국제적 기준들이 있어서 그것을 충실히 따르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주 활발하게 국제적 통용성이 있다 보니까 이거 자금 세탁 되는 거 아니야? 그 장점 때문에 자금 세탁의 가능성이 더 있는 거 아니야? 오케이. 그런데 이거에 대한 국제적 기준과 우리 국내적 기준들이 다 있어서 이걸 충실히 따르면 된다. 알겠습니다. 그 캠프에서는 비트코인의 현물 ETF화에 대해서도 공약하셨는데, 이 금융당국은 그동안 이제 그 현물 ETF의 기초가 되는 이제 금융사의 디지털 자산 보유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인 입장이었는데요. 그 의원님의 입장은 좀 어떠신가요? 기본적으로 금융사의 진입에 대해서 허용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이게 활발히 되려면 금융사가 들어와야 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 금융사들은 궁금해하더라고요. 이 비트코인 ETF가 활성화되려면 유동성이 좀 공급이 돼야 되는데 이 정부에서 어떻게 이걸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궁금해하더라고요. 입장이 좀 있으신가요? 이제 그것까지는 제가 아직 구수준은 안 되긴 하는데 네. 유동성 확보라는 게 지금
이 분야에서도 가장 핵심이 뭐냐면 어떻게 하면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많이 활용하게 할 것인지 네. 스케일업을 할 것인지 이것이 가장 핵심이고 그러기 위해서 저는 법인이든 금융사든 이것을 허용하지 않을 수가 없다. 또 하나는 뭐 외국인 투자도 허용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보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이제 가지고 있는 우리의 기준이 되는 이제 플랫폼들 여기에도 좀 많이 태워야 된다라고 해서 어쨌든 뭐 이 시장은 통화라는 게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게 지금 우리가 원해서 간 게 아니잖아요. 네. 현상이 있었고 이 현상을 니도 하고 나도 하고 친구도 하고 가족도 하니까 나도 하는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 유동성이라는 것은 스케일업을 하면서 할 수밖에 없고 그 스케일업의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봅니다. 그것이 승부지 네. 우리가 이것을 아주 안정적으로 한다고 하면은 제도는 만들어 놨는데 활성화가 되지 않는 그런 제도는 결국은 테드한테 먹힐 거다라고 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가드레일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무한한 상상력을 발휘하게 해줘야지 네. 그것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거기에서 생기는 문제점들이 계속 있을 겁니다. 또 거기에 대해서 또 적절한 대응을 하면서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 법도 일반 규정들을 두는 거예요. 업권도 이 업 같은 경우도 이 업 이렇게 했지만 거기 마지막에 일반 규정을 두는 이유가 뭐냐면 너희가 또 상상해서 업을 만들어낼 수 있잖아. 그것도 허용할게. 이런 의미예요. 알겠습니다. 그 우리나라 디지털 시장이 지금 그 업비트나 빗썸이나 이렇게 독과점이 돼 있다는 우려가 계속 나왔고 뭐 국회 정무위에서도 의원님들이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이미 이 진행된 이 과정을 인위적으로 조정할 수 있느냐라는 좀 우려도 있습니다. 좀 어떻게 보세요? 업계에서는 독과점이라고 하면 싫어하더라고. 저는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공부했고 그게 공정거래법이라기보다는 독점규제법이라고 저는 배웠고 그게 핵심이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리고 역사적으로도 연방카르텔청 이렇게 독점을 규제하고 공정한 거래를 근데 독점이 규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독점이 규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정한 거래는 한계가 있는 것이다 라고 역사적으로 그래 왔거든요. 그래서 독점 규제가 맞다고 생각하는데 업권에서는 시장 불균형해서 그래서 둘 다 써드릴게요. 이거를 시장 불균형해서 그래서 저는 그거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봐요. 지금 업비트, 빗썸 압도적으로 그렇게 되고 있는데 그것은 아주 바람직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을 인위적으로 만들 수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뭐 지금까지 과정을 보면은 이러저런 탈법들도 없지 않았던 것 같고 근데 이런 탈법들은 규제하고 그 다음에 자연스러운 그 방향으로 만들어야지 인위적으로 너희 몇 퍼센트에 하는 것은 우리가 원래 지금 추구하는 가드레일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충분히 하게 만들겠다는 것에는 좀 벗어나는 것 같다라고 해서 탈법은 못하게 하고 그 다음에 방향성으로는 다른 거래소들도 좀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렇게 하는 방향으로 가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종의 그 빗썸이나 업비트에 제외한 나머지 거래소에 정책적 혜택을 줄 수 있다고 보세요? 그 경쟁은 소비자의 벗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경쟁하는 사람들은 괴로워도 경쟁의 과실은 소비자에게 돌아간다 라는 기준에 따라서 어느 정도는 이제 뭐 과점에서 벗어나는 것을 정책적으로 고민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거는 이 업권만이 아니라 다른 업권에서는 더 심하게 하잖아요. 다른 업권에서는 시장 점유율 50% 벗어나면 이제 시장 지배적 사업자라고 해가지고 금지 사항들이 굉장히 많고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까지는 아직까지 안 간다 하더라도 그 방향으로는 좀 가야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해 주시긴 했는데 이 가상자산 업계 오랜 수건 외국인의 그 가상자산 시장 투자를 허용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디까지 좀 어떤 방법으로 허용해야 된다고 보세요? 기본적으로 이제 가상자산, 디지털 자산은 글로벌한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글로벌한 건데 우리는 외국인 투자를 허용하지 않고 우리는 밖으로 나갈 수 있잖아요. 네. 그렇게만 하면은 우리 돈만 나가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외국의 투자들이 들어올 수 있게 허용하는 것은 이제 기본 방향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문제는 우리가 기본법도 안 만들어진 상태에서 우리가 기본도 안 만들어 놓고 그것을 확 허용하면 우리가 또 다 잠식당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적절하게 우리의 그 성장 기본을 만들고 우리의 토양들을 배양해 나가면서 점차로 허용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가상자산 업계와 은행의 또 다른 수건 사업이 1거래소 1은행 규제의 해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저쪽 당은 그렇게 걸었죠. 네. 네, 뭐 저도 이제 기본적으로는 1거래소 1은행이 이제 선택권을 해야 한다라는 측면에서 동의하는데, 근데 이것을 지금 당장 이것을 해소해 버린다. 그럼 결과가 어떻게 되겠나? 네. 토끼와 사자가 있는 이 경쟁에서 그냥 자유롭게만 해라고 하면은 그냥 사자가 니 다 해 이런 꼴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러면 여기에서 다 다른 은행들도 다 한쪽에 몰릴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이 시장 불균형, 아까 말했던 독점은 더 심화될 거고, 네. 그래서 이거는 해소해 나가되 점진적으로 해소해 나가는 네. 점진적 폐지, 단계적 폐지 이렇게 가야지. 지금 당장 바로 해지하면 빗썸만 다 하라는 얘기, 모든 은행이 빗썸이랑 하라는 얘기, 아니 업비트랑 하라는 얘기, 네. 빗썸과 업비트랑 하라는 얘기, 이렇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오히려 나중에 갔을 때에는 업비트와 빗썸이 가격 결정력을 가지면 본인들 다 마음대로 할 수 있게 만드는 이런 요소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소비자 후생에 맞지 않다. 점진적으로 해소해 나간다. 알겠습니다. 그 현장에서는 각 후보님들의 공약에 대해서 반가워하면서도 이것이 과연 실현될 수 있을 것인가 의구심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가상자산은 이제 청년 세대 자산 형성의 희망을 넘어서 글로벌 흐름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가상자산 정책의 방향을 어떻게 정할지가 글로벌 가상자산 주도권을 누가 잡을지로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이 제시한 공약을 통해서 우리가 글로벌 선두 국가로 도약하는 계기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